네, 제가 스피치의 설계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치의 설계도는 책 목차와 좀 비슷합니다. 만약에 창업을 위한 성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1시간짜리 강연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A4 용지 3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가지 대주제를 하나씩 쓰고 대주제마다 각각의 소주제를 넣으면서 에피소드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종결부를 채워서 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강의마다 3장짜리 강의안을 작성합니다.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주제 1, 내 안의 가치를 찾아라. 자, 그 대주제 1, 내 안의 가치를 찾아라에서 4가지의 소주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적성형 창업, 두 번째 소주제는 경력형 창업, 세 번째 소주제는 취미 발전형 창업, 네 번째 소주제는 살림 솜씨형 창업. 네. 다음은 대주제 두 번째 대주제입니다. 이럴 때 창업하면 안 된다. 자, 대주제 두 번째. 이럴 때 창업하면 안 된다. 이 안에서 5가지의 소주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주제, 허영에 들떠 있을 때. 두 번째 소주제, 창업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세 번째 소주제, 서비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네 번째 소주제, 직업의 귀천을 따질 때. 5번째 소주제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꿀 때. 네, 이렇게 대주제 두 번째로 해서 5가지 소주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주제 세 번째 항, 창업 성공 단계입니다. 대주제 세 번째, 창업 성공 3단계에서는 3가지의 소주제가 들어갑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디자인 단계. 나 자신을 디자인하라. 두 번째 소주제, 쇼 단계. 나를 차별화하라.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리액션 단계. 고객을 감동시켜라. 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구체적인 스피치 설계도 샘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접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치 설계도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만들고 작성하시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떠난 사람들까지 헤매게 만드는 일입니다. 스스로 설득되지 않는 말로는 결코 남을 설득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원고 쓰기를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글재주가 없다고 주눅이 든 탓입니다. 그래서 대개 아랫사람이 써온 원고를 그대로 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랫사람이 바뀌면 스피치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원고를 누가 썼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내 목소리로 스스로 자신이 만든 내용을 읽는 순간 그 내용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명연설가로 이름났던 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스피치 원고를 직접 쓰고 다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야당 의원 시절부터 직접 스피치 원고를 썼고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비서가 쓴 원고를 그대로 읽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다가 매끄럽지 않거나 뭔가 설득력이 약한 부분은 직접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정도로 스피치 원고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독서광이었기 때문에 무한한 스피치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스피치 원고를 직접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감옥에 다시 가야겠다는 이러한 농담을 할 정도로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분은 독서를 통해서 역사를 꿰뚫고 남들보다 앞선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경험을 자기의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명언이었습니다. 리더는 아무리 바빠도 직접 스피치 원고를 써야 합니다. 과거의 글쓰기에서 빵점을 받은 사람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직접 쓴 원고와 남이 써준 원고는 파급 효과와 진실성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이 써준 원고만 읽었다면 한 번은 자신이 직접 써보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영향력의 차이를 분명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피치의 영향력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제4장, 스피치에도 황금 분할이 있다. 명작에는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섬세한 스토리가 있다.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던 저는 3학년 때 기말과제로 현악 4중주를 작곡해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서관에서 이중섭의 소를 보고서는 꼬리까지 이어지는 굵은 선에 그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면서 소에 관한 짧은 소설을 직접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현악 4중주로 그것을 표현한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작곡이 필을 받아서 갑자기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곡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야기,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불세나 비발디의 사계 같은 명작에는 격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섬세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새싹 하나가 불쑥 쏟아서 오르면 이에 질세라 다른 풀들도 싹을 틔우면서 경쟁하듯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총달새가 지저귀고 얼음이 녹은 시냇물도 졸졸졸졸 흘러가며 그 사이로 양떼를 몰고 목동이 등장하는 겁니다. 양들은 들판 위로 뛰놀고 목동은 봄볕 아래로 구벅구벅 좁니다. 이윽고 온 들판이 알록달록 화려하게 물들어가고 목동은 피리를 봅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저리 뛰놉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을 감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린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송아지가 들판을 헤매다가 길을 잃은 뒤에 야생의 숫소가 되는 그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길에서 온갖 짐승들을 만나고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등 수많은 경험을 한 뒤에 성숙한 소로 성장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우선 스케치북에다가 소를 그리고 소가 겪을 그 상황들을 하나씩 상상하며 이야기에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먼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날에 엄마 소가 송아지를 낳는 드라마틱한 상황부터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히스토리와 음악을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배열했습니다. 물론 갈등이 고조되는 때를 클라이맥스로 잡습니다. 갈등은 클라이맥스로 잡는 겁니다. 다음은 각각의 소리를 만들고 이에 어울리는 악기와 매칭을 시킵니다. 소의 울음소리는 첼로를 메인으로 해서 표현하고 총달새의 소리는 바이올린에 맡깁니다. 이윽고 스토리를 악보, 오선지에
옮길 차례입니다. 도입부에는 빗방울 같은 작은 음들을 넣어서 송아지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막 태어나서 쩔뚝쩔뚝거리는 어린 송아지는 A라는 주제로 표현합니다. 이어 아빠 소가 등장을 하면 굵고 웅장한 주제 B가 나오고 엄마 소는 잔잔한 주제 C를 넣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1악장은 A, B, C의 다른 색깔을 가진 주제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놀도록 둡니다. 서로 제각각 다른 색깔들을 가진 그 주제들을 평화롭게 어울려서 놀도록 둡니다. 그 다음 제2악장은 음의 변화를 다양하게 주어서 어린 송아지가 겪는 역경과 고난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 클라이막스는 길을 잃고 헤매는 송아지에게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4분음표 1개를 32개로 쪼개서 쉴 새 없이 위험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굵은 화성으로 번개를 강렬하게 때려주면 클라이막스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3악장은 무조건 1악장의 주제, 선율, 느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A, B, A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클래식 작곡의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여기서 또 다른 선율이 등장하면 옆길로 새는 겁니다. 3악장은 어른이 된 소가 송아지일 때의 자신을 회상하는 것을 나타내는 A, B, C가 다시 흘러나옵니다. 드디어 종결부 나옵니다. 드디어 마지막 종결부는 웅장한 선율로 소의 깨달음인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렵니다. 자, 이 표현을 대신하여 마무리합니다. 저는 대학 4년간 작곡을 배우면서 매사를 음악적인 구조로 생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다시 쓰일지는 짐작도 못한 채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피치는 음악처럼 일정한 구조를 갖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표현들 하시죠. 아니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입에 발린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시죠. 원장님 강의는 다른 분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마치 5분짜리 음악 같아요. 잔잔하게 시작해서 클라이맥스를 지나면 마지막에 가서는 꼭 사람을 울린다니까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에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다른 강사분들도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 나와 같으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문사 기자와 제가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그가 지겹도록 듣던 얘기들,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이 어떻게 강의를 하세요? 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질문했죠. 원장님은 작곡을 하셔서 그런지 강의를 잘하시나 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서였습니다. 저는 방송국 강의 동영상, SNS의 강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죠. 화면 속에 저는 마치 대학 시절에 곡을 쓰듯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입부에서는 나를 재미있게 소개하면서 청중들과 호흡을 맞춘 뒤 얘기할 그 할 말의 실마리들을 풀어나갔습니다. 할 말의 실마리를 잘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A에서는 몇몇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B에서는 극적인 에피소드를 섞어서 클라이맥스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A로 되돌아가서 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주제를 상기시키고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울리는 거였습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끝내는 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주제에 어울리는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모두 아름답게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면 담당 PD는 알아서 슬픈 음악을 배경으로 깔아줬습니다. 음악은 이제 마무리를 잘 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매번 음악은 마무리하라는 말과 기막히게 잘 어울린 것입니다. 마무리 배경음악과 마무리하는 저의 말과 기막히게 잘 어울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녹화한 방송을 잘 보면 저조차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A, B, A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부터 음악으로 스피치를 분석했습니다. 음악과 스피치는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음악은 매우 감성적인 영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수학적입니다. 명곡일수록 각 악장의 분량, 화성, 박자 등이 정교하게 계산되어 구성이 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일정한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스피치도 음악과 똑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아기염소라는 동요를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이 같은 선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라고 부르는 겁니다. A.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자, B.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엄마 찾아 음매, 아빠 찾아 음매 울상을 짓다가. 다시 A.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 봐. 폴짝폴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신나는 아기 염소들. 자, A의 노래가락과 A의 노래가락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A 노래가락과 세 번째 마지막에 A의 노래가락은 똑같습니다. 같은 가락이 반복이 된다면 가사는 다를지라도 무엇인가 안정적으로 끝나는 느낌이 납니다. 이것이 음악과 스피치의 구조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선거운동 내내 사용했던 Yes, we can 연설은 많은 청중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같은 말의 반복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는 오바마의 스피치도 음악의 론도 형식으로 들립니다. 론도 형식. 마치 론도 형식으로 들립니다. 론도 형식은 B, A, 그리고 C, A, 그리고 D, A, 그리고 E, A 구조입니다. 주제부 A가 반복되면서 클라이맥스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클래식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론도 형식은 반복되는 주제부 A가 강조되면서 동일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귀에 박히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는 이런 론도 형식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피치에서 이 방법을 멋지게 응용한 것입니다. 음악에서 A, B,
A 구조가 기본이듯이 스피치에서도 A, B, A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A에서는 주제가 나옵니다. B에서는 설명을 했으면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강조하면서 끝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안심하면서 감동하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설득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연을 하다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옆길로 새는 강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A로 돌아가지 못하고 원 주제에서 한참 벗어나 엉뚱한 C나 D, F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좀 엉뚱한 곳으로 새나갔네요. 자, 중간에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자기도 나중에 뒤늦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엉뚱한 이야기, 딴 이야기를 계속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 똑똑한 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연자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고약한 사람은 예정 시간을 넘겨서 청중을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청중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습니다. 저 강연자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왔구나. 참 강연을 하는데 성의가 없이 한다. 저 사람은 말을 그냥 자기 말을 위한 그 말만 그냥 주구장창 해대는구나. 자, 이렇게들 청중들이 느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강연은 지루하게 질질질 끌면 끌수록 신뢰감은 바닥나게 마련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원래의 주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야비하게 돌아가는 사람은 어쨌거나를 연발하고 순박하게 돌아가는 사람은 머리를 잠시 긁적이며 무슨 이야기하다 제가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청중들에게 묻죠. 그러면 청중들은 막 웃으면서 왔던 길을 알려줍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했었잖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네. 스피치 상황에 맞는 장르를 선택한 다음 말의 뼈대를 세워라. 2시간짜리의 스피치를 음악에 비교하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대곡에 견줄 수 있습니다. 강의 전체 구조는 도입부, 파트 1, 2, 3, 그리고 종결부로 구성이 됩니다. 각 파트에서는 다시 설득 포인트와 사례가 들어갑니다. 오케스트라 곡이 인내심을 요구하듯이 2시간의 강의도 지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할 말도 악보 속의 음표수만큼이나 많아야 합니다. 제가 SNS 희망특강 강연을 위해서 썼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강의안을 좀 보겠습니다. 도입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존경할 만한 인물이 많다는 것은 국가적 자부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트 1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성공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3가지 소주제를 정했습니다. 파트 2에서는 그의 영어 정복기와 그의 성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파트 3에서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주문, 더 열심히라는 주제로 그의 조용한 열정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종결부에서는 속성 편법이 아닌 우직한 방법으로 아이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되자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례사나 신년사는 짧은 피아노 곡이나 가요에 해당됩니다. 오케스트라 1악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A, B, A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짧은 글일수록 주제는 신선해야 합니다. 특히 주례사처럼 진부해지기 쉬운 스피치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즉석 스피치나 건배사는
CM송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CM송은 15초에서 30초 안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20여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CM송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곡 하나를 의뢰받으면 2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골머리를 앓고는 했습니다. 당시 제 불후의 역작이 OS였는데 박스째 사다 놓고 2주 내내 끼고 살았습니다. 과자의 맛, 특징, 주요 타깃층까지 고려해서 단 15초 안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곡을 쓰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주제, 소주제, 설득 포인트와 사례, 도입부와 파트 1, 파트 2, 파트 3, 그리고 종결 부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2시간 정도의 강의의 경우에 도입부와 파트 1, 2, 3의 종결부의 구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도입부, 대주제는 존경하는 인물의 탄생입니다. 도입부 소주제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많다는 것은 국가적인 자부심이다. 그리고 도입부 설득 포인트와 그에 관련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많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반기문 총장 같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자산, 즉 인적 자산이 많았으면 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설득 포인트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파트 1으로 들어가서 파트 1의 대주제는 반기문 총장의 성공 법칙은 간단하다. 그리고 다음 파트 1의 소주제 3가지로 들어갑니다. 파트 1의 소주제 3가지. 첫 번째 소주제는 자신의 재능에 올인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스스로 책장을 넘겼다.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소주제는 자신만의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파트 1의 그 다음 파트 1의 설득 포인트 부분과 그에 관련된 사례 3가지를 들어갑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변하지 않는 법칙, 단체로 책장을 넘기는 아이, 그리고 혼자 책장을 넘기는 아이,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증평에 나타난 신동, 자기 고향 지역에 나타난 신동, 그리고 급조된 신동의 한계,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급조된 신동의 한계까지 사례를 들어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설득 포인트와 사례, 공부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공부는 인생의 큰 저력이다. 자, 이렇게 설득 포인트와 사례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파트 2의 대주제, 혼자 오르는 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다음 파트 2의 소주제 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반기문 총장의 영어 정복기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모든 베이스를 차분히 다 밟다. 파트 2의 설득 포인트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득 포인트와 사례는 20번 영어 공부를 도전을 하는데 50번 또 도전을 했다. 20번과 50번의 도전 과정. 그리고 영어는 언어가 아니다. 영어는 그들의 삶이다. 그리고 콘텐츠가 큰 힘이다. 여기에 사례를 다시 보탰습니다. 괴테를 토플 예문에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득 포인트와 사례 또 한 가지가 들어갔죠. 지루한 그의 성장 과정. 사람도 성장하면서 제대로 농익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이렇게 파트 2의 설득 포인트 사례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파트 3,
세 번째 파트의 대주제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주문, 더 열심히 살자. 성공에 가까워지는 주문, 더 열심히. 파트 3의 소주제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반기문 총장의 조용한 열정. 두 번째 소주제는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 더 열심히 해야 한다. 파트 3의 설득 포인트와 그 사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직한 소처럼 중단 없이 걸어온 길. 파트 2의 설득 포인트와 사례 두 번째는 환경이 결핍된 사람. 그 모든 두려움의 솔루션은 더 열심히 했다. 그와 관련된 서브 사례로 시골 출신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더 열심히 살았다. 그 다음 종결 부분의 대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의 수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조력자가 되자. 종결 부분의 소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의 수위는 제각각입니다. 종결 부분의 설득 포인트와 그 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인생의 터널 속에서 속성과 편법이 아닌 더 열심히의 개념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자. 네, 이렇게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강의의 경우 도입부 파트 1, 2, 3로 이어지는 종결부까지 구체적으로 대주제, 소주제, 설득 포인트와 그 사례, 도입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종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짧은 신년사의 경우 어떻게 강연을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와 B와 A로 이어집니다. A는 주제입니다. 신년사의 경우입니다. A의 주제, 청마의 해입니다. 힘차게 질주하는 말의 기상과 우리의 기상을 살려서 임합시다. 자, 다음은 B의 주제입니다. 주제, 설득 에피소드와 아니면 구체적인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B의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거침없는 질주를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체력을 키워라. 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두 번째는 지형 지물을 파악하라. 마케팅 시장을 분석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지를 잃지 마라. 사업의 목표 의식을 확고하게 갖자. 자, 다시 A입니다. 주제 정리가 들어갑니다. 신년사의 마지막 A 부분, A, B, A에서 마지막 A 주제 부분 정리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거침없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짧은 10년사의 경우 이렇게 A, B, A 구제로 주제와 주제 설득 에피소드, 그리고 구체적인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 A 주제의 정리까지 10년사의 경우 여러분들에게 스피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즉석 스피치나 중요한 모임에서 건배사도 1분 이내에 사람들이 감동하거나 박수를 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짧은 1분 이내에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환영받죠. 짧을수록 훨씬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2시간짜리 강연보다 30초짜리 건배사를 더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건배사는 아예 시를 외우듯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2시간의 강의는 초반에 감동을 주지 못해도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배사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건배사는 만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CM송은 아주 짧아서 따로 도입부가 없이 바로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석 스피치나 건배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셨는데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요청을 받았다면 바로 부부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부부 여러분들, 평소에 이거 한 가지만은
꼭 하고 삽시다. 그 정도로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자기를 소개하거나 역사 속의 부부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가며 참다운 부부상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듯 혼자 장중한 오케스트라 곡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어울리지 않죠. 짧게 간결하게 끝내야 되는데 장황하게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듯 스피치에 의뢰가 들어오면 감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오케스트라인지 아니면 가요인지 광고, CM송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오랜만에 모교에 가서 동문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간에 시합을 끝내고 온 후배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격려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대선배 한 분이 무대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건 CM송일까요? 가요일까요? 물론 CM송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평소대로 가요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가요의 노래와 CM송의 노래는 엄연히 그 성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1967년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이 말이 시작되면서 그분의 말에 후배들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2분 정도 지나자 다들 닭꼬치를 든 채 도망갔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이나 모두 아주 민망한 스피치였습니다. 제가 그 대선배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우리 학교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다들 잘 돼서 저도 덩달아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싸웠습니다. 우리 학교는 앞으로도 영원히 발전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를 위하여 하면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로 3번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자, 위대한 우리 학교를 위하여! 음악 장르마다 고유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목표, 가요의 목표, 광고 CM송의 목표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는 스피커는 주어진 스피치에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장르를 선택한 다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의 뼈대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청중의 심리와 정서를 건드리는 황금 분할을 하라. 전체적인 구조를 세웠다면 그 다음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황금 분할입니다. 3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사람들 귀에 잘 들리게 말을 하려면 스피치가 황금비의 구조여야 합니다. 음악, 미술, 건축 등에서 미적 균형감인 황금 분할이 있는 것처럼 스피치에도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정서가 원하는 황금 분할이 존재합니다. 황금 비율에 충실하면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10분짜리 신년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입부가 30초, A가 2분, B가 4분에서 5분, 그리고 그 다음 A가 2분, 마지막 종결부가 30초가 되면 스피치에 신년사 중에서 황금 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간을 각 파트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스피치 원고의 황금 비율 10분을 갖고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치 원고의 황금 비율 10분, 도입부는 30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A는 2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B는 4분에서 5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A는 2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종결 부분은
30초 정도입니다. 이것이 스피치 원고의 황금 비율 10분을 기준으로 한 내역입니다.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 스피치가 마치 잘 만들어진 음악같이 들립니다. 유명한 명강사들은 저처럼 작곡을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입니다. 청중은 스피커가 본론이 나와야 할 대목에서 계속 인사말만 한다든지 본론을 빠뜨리고 갑자기 결론을 이야기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스피치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분.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난데없이 3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분.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시간만 있었으면 모든 이야기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 탓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말을 하는데 말에 결론이 없어. 자기 자랑만 실컷 했지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네. 네, 청중들의 평가죠. 음악에서 황금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가 도입부라면 지금쯤 주제가 나오고 서서히 클라이맥스로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그 기대대로 흘러가면 사람들은 안정을 느끼며 감동합니다. 그러나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에 음악이 갑자기 끝나거나 또 음악이 끝나야 할 대목에서 또다시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면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을 상품화한 게 바로 현대음악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안정감 있는 클래식 음악을 선호합니다. 오랫동안 음악을 들은 비평가가 작곡가보다 음악을 더 잘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청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의 마음속에는 이미 스피치에 대한 황금 분할이 있고 이를 모든 스피커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므로 스피커는 스피치할 때 청중과 정서적으로 합의한 구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을 줄 수 있고 결론을 깔끔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제4장 스피치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법입니다. 청중에 맞는 인상적인 스피치 제목을 정하라. 스피치 콘텐츠를 구성하는 일은 책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단 전체 제목을 정하고 목차를 만들듯 각 파트별로 소제목을 붙인 다음에 각각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면 됩니다. 콘텐츠 구성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장명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죠. 책처럼 제목만 잘 지어도 50점은 얻습니다. 청중은 스피치를 듣기 전에 먼저 제목부터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관한 강연을 할 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좋을지 아니면 실패하게 비밀로 할지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패하게 3가지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이것은 금상첨화입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틀 동안 강의 제목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제목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누가 공무원분들이 아니랄까봐 양성평등의 발전 방향과 그 정책이라고 썼습니다. 공무원분들 양성평등의 발전 방향과 정책이라고 써냈습니다. 아하. 맨날 서류에서 보던 제목을 강의 제목으로 정하면 누가 들으러 오겠습니까? 다시 작성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이라고 써냈습니다. 여전히
공무원분들의 제안서 제목 같네요.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공무원분들은 남성과 여성 그 하나가 됨을 위해, 아니면 남성과 여성 더불어 살기 등 제목다운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피치 제목은 일단 청중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만 합니다. 청중들이 제목만 보고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40대 남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제목을 걸어 놓으면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자신들을 마치 야단치는 강의라고 짐작하는 탓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때는 제목을 살짝 바꾸면 더 좋습니다. 직장의 성예절을 위한 남녀 커뮤니케이션.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직장 내 세대 차이 문제도 제목을 세대 차이 이해를 통한 조직 문화 극복이라고 정하면 호응이 낮습니다. 차라리 상생을 위한 밸런스 리더십, 글로벌 다양성 매니지먼트 등으로 정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목 정하는 과정부터 고생을 했던 공무원분들은 나중에 발전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요새는 공무원들이 하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인지 제 강의 제목을 오히려 먼저 퇴짜 놓기도 합니다. 원장님, 양성평등과 우리의 미래라니요. 무슨 논문 제목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좀 섹시하게 바꿔보세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도 합니다. 저는 제목을 청중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남자들은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활용해서 남자분들이 숫자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실패하게 101가지의 비밀, 직장에서 말로 성공하는 365일 전략, 실패하게 101가지 비밀 또는 직장에서 말로 성공하는 365일 전략,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여자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일수록 실패가 넘친다와 같은 마치 드라마틱한 제목이 잘 통합니다. 또한 과자도 이름에 따라서 상품 판매량이 달라집니다. 영화도 그 제목이 좋아야 성공을 할 수 있듯 스피치도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파트별 소제목을 명료하게 정하고 소제목의 내용을 채워라. 제목을 정한 다음에는 각각의 파트에 들어갈 소제목을 정하고 콘텐츠를 만듭니다. 앞뒤에 붙는 도입부와 마지막에 종결부는 나중에 마무리하고 우선 본론부터 만듭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3가지 비밀이라는 강연을 한다고 칩시다. 파트 1에는 실패하기 왜 중요한가라는 소제목을 정하고 콘텐츠를 채웁니다. 파트 2에서는 본격적인 3가지 비밀의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가령 실패함으로써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 실패는 성공의 자산이다. 2번째 비밀, 실패는 더 큰 실패를 막는다. 3번째 비밀, 실패는 오늘 하는 것이 가장 이롭다. 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서 각각의 소주제에 맞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파트 3에서는 실패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지. 이렇게 대전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솔루션입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건 위인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실패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 둘째,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실수는 하지 마라. 셋째, 끊임없이 시도하라.
실패를 거듭했다는 건 그만큼 성공의 문 앞에 다다랐다는 것을 사실을 의미한다. 자, 이러한 솔루션 1, 2, 3을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마다 이를 검증하는 에피소드를 집어넣습니다. 강의 분량과 사람에 따라서 이 작업은 1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패학의 3가지 비밀 강의 안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 편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 다음 파트 1입니다. 실패학이 왜 중요한가? 유명 인사의 실제 실패 경험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파트 2입니다. 실패학의 3가지 비밀, 실패의 가치 3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실패의 가치 3가지 소개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실패는 성공의 자산이다. 두 번째 비밀은 실패는 더 큰 실패를 막는다. 세 번째 비밀은 실패는 오늘 하는 것이 가장 이롭다. 그 다음 파트 3입니다. 솔루션 3가지로 들어가는데요. 솔루션 1은 실패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리고 에피소드가 들어갑니다. 솔루션 2는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실수는 하지 마라. 그리고 에피소드가 들어갑니다. 솔루션 3은 끊임없이 시도하라. 그리고 에피소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종결부입니다. 종결부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마무리를 잘 하면 됩니다. 실패학의 3가지 비밀의 주제로 해서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도입부에서부터 파트 1, 2, 3까지 종결 부분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본론이 끝났다면 다음은 도입부를 만들 차례입니다. 도입부는 그날의 현장 분위기, 그날의 청중들, 그날의 날씨 등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 공식은 지키는 편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도입부는 듣기 편하고 쉬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청중은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가벼운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청중들을 향해서 가벼운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청중들의 마음을 열게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약점 보이기입니다. 무대 위에는 있지만 제가 청중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이려고 저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실패학의 3가지 비밀인데 알고 보면 제가 실패의 자식입니다. 실패의 자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하셨는데 번번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집은 실패의 흔적들로 채워져 있었죠. 자, 처음에 삼성전자 대리점을 하다가 실패해서 집안 곳곳에 삼성전자 냉장고랑 텔레비전을 막 쌓아놓고 살았었죠. 그러다가 자개농 가구 장사를 했는데 시골에서 자개농을 살 만한 집이 과연 몇 집이나 됐겠어요. 결국 13개는 팔고 망하는 바람에 우리 방까지 자개농 가구를 들여놓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집 짓는 일을 했는데 건축 일을 하셨는데 그 집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결국 문을 고치다가 집 전체를 다시 다 손보는 바람에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자신이 사업에는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양돈업을 하셨죠. 아버지가 돼지를 잘 키우셔서 저희 형제들은 대학까지 나왔답니다. 이처럼 실패는 자신을 검증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데 꼭 필요한 성장 과정입니다.
청중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야, 저 집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네. 참, 저 집 아버지도 사업에 실패도 많이 하시고 고생 참 많이 하셨구나. 참, 저 집 아버지 힘들었겠구나. 우리 집도 참 만만치 않은데. 저 사람도 그러고 보니 시골 출신이네. 아버지도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네. 저희 아버지의 실패담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이에 청중은 저와 함께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공감대 형성. 청중들과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패가 왜 중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인사가 실패한 에피소드를 직접 소개하면서 청중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패학의 3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비밀에 논리적인 근거와 에피소드가 적절히 섞이게 하면 됩니다. 이때쯤 되면 청중들은 점점 강사에게 의지하면서 속으로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쯤 기다렸다는 듯이 솔루션 1, 2, 3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로 강연을 잘 끝내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구 발명을 앞두고 실험실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게 잿더미가 됐죠. 모두가 망연자실할 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 모든 실패를 가져가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에디슨이 실패 앞에 그토록 초연할 수 없었다면 발명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쓰라린 실패를 맛보면 하느님, 모든 제 실패를 가져가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강연은 감동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감동적인 말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장에 콕콕 박히면 앞에서 했던 말들이 모두 다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라. 제가 SNS 희망특강 강연을 하면서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은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SNS 희망특강 방송국에서는 강연의 제목과 주제를 정해주니 한결 나은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이섬 강우현 대표에 대한 그 강의가 잡혔습니다. 저는 먼저 그가 쓴 책을 잘 읽고 관련 기사를 인터넷으로 모두 다 검색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이섬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강우현 대표가 이런저런 일을 했대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 잡초가 화초로 변해 있고 참이슬 소주병이 이슬 정원이 돼 있더군요. 놀라운 일이죠. 자, 어떻습니까? 말의 현장감이 훨씬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는 강의 제목을 강우현 대표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유흥지의 대명사였던 남이섬이 현재는 외국 관광객이 찾는 품격 있는 문화공화국이 됐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이어 파트 1에서는 강우현 대표와 피터팬의 닮은 점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강우현 대표에게 있는 것과 그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며 유치함, 순수함, 장난기, 낙천성 등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강우현 대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난을 치고 유치한 기분에 젖어 있을 때 가장 열정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친다는 사실을 검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치할 때 가장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연애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멀쩡하던 혀가 짧아지면서 태도가 유치해지지 않습니까? 유치할수록
진실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남이섬에 가면 갑자기 유치한 짓을 하고 싶어져요. 40대, 50대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들도 남이섬의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하고 놀고 있습니다. 남이섬은 바로 강우현 대표가 가진 순수함, 장난기, 유치함을 하나의 문화로 풀어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3에서는 그가 비엘리트 코스를 거쳤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의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짚었습니다. 우리는 꽉 짜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 학원, 저 학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을까요? 결국에 네이버 이하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제2의 강우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